문화와 역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모든 문화에는 이야기가 있고 모든 이야기는 우리의 문화를 형성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진행자 KNH입니다. 이 공간은 진실, 성찰, 그리고 재발견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들은 것의 표면 아래로 깊이 들어가 고대부터 현대 세계까지 인류의 의식을 형성한 이야기를 탐구합니다. 그러니 두루마리를 펼치고 이 여정을 시작합시다. 깊이 있는 탐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표면 아래로 들어가 현대 한국 정체성의 기초를 철저히 살펴볼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종종 현대화의 빛나는 예로 제시되곤 하죠. 그렇죠? Cure tears at my heart tot K-pop과 믹스카 forget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진정한 경제 기적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심층 분석을 위해 조사한 자료들은 훨씬 더 복잡한 그림을 그립니다. 이 현대적 성공 이야기가 꽤 역설적이고 어쩌면 불편한 것에 기반하고 있다고 제안합니다. 우리는 한국의 가치뿐만 아니라 상당히 차용된 배타적인 서구 인종 이데올로기에 의해 형성된 기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임무는 서양의 우생학과 심지어 백인성의 개념이 어떻게 한국에서 국가의 힘과 순수성의 개념과 얽히게 되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승만과 박정희 같은 지도자들 아래에서 네, 정말 중요한 주제이고 솔직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자료들이 우리에게 현대 한국 정체성이 근본적으로 서구 이데올로기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생각을 직면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역설은 이것입니다. 그 중요한 국가 건설 시기에 문명, 진보, 심지어 완전한 인간성으로 여겨졌던 길이 백인성과 연관된 속성들과 명확하게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인이 기준인가요? 거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순혈 개념인 산혈이 어떻게 공동의 유산에서 현대 국가의 도덕적 초석이 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서구의 인종과학에 의해 정말로 촉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극이죠. 그렇지 않나요? 식민주의 이후 스스로를 정의하려고 노력하는 해방을 위해 분투하는 국가가 결국 자신을 동등하게 증명하려 했던 바로 그 강대국들의 도덕적, 인종적 범주를 사용하여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아요. 그 여정을 추적해 봅시다. 출발점은 지적 유산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산일이 왜 그렇게 중심이 되었는지 이해하려면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승만은 1900년대 초반에 미국, 하버드, 프린스턴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왜 그 특정한 시간과 장소가 여기서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승만이 들어간 지적 환경은 단지 민주주의나 인문학에 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드로 윌슨 아래에서 공부했던 프린스턴 같은 초기 20세기 미국 학계는 윌슨 자신도 그래. 맞아요. 이곳들은 유전학적 사고와 문명적 위계에 대한 아이디어로 완전히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주류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시 주류 과학, 역사, 인류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백인이 확고의 정점에 있는 인종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이 세계관을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의견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객관적 사실로, 즉 사회적 다윈주의의 실행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국의 상황을 보았을 때 식민지화되고 고군분투하는 그는 그 자체로 계층 구조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는 계층 구조가 실제라고 결론을 내린 것 같았지만 한국의 문제는 그 계층 구조에서의 위치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아래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와우, 그건 정말 깊은 반전이네요. 그는 백인 우월주의의 틀을 내면화했지만 그의 목표는 그것을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출처들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초기 한국 민족주의의 비극적인 역설로 묘사됩니다. 목표는 반식민주의였지만 심리적으로는 깊이 식민주의적이었습니다. 이승만은 세계적인 인종순위 체계를 무너뜨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노리려고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는 한국의 상승을 설계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독립과 존엄으로 가는 길은 기본적으로 백인 서구의 체계, 가치, 종교, 기술, 즉 그들의 표식을 모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개화 또는 계몽이라고 부른 근대화는 인종적 운명의 개념과 완전히 융합되었습니다. 목표는 식민주의에 의해 부여된 반야만 상태에서 벗어나 서구의 상징을 채택하여 완전한 문명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거의 서구의 규칙에 따라 놀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처럼. 정확히 최고 인종과 관련된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론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자료들은 그가 이를 명확히 드러낸 몇 가지 극명한 예를 강조합니다. 상징적 정화라고 불리는 행위들입니다. 한국인들에게 경고하는 충격적인 인용문이 있습니다. 맞아요. 꽤 잔인하죠. 그가 지지를 모을 때 그는 한국인들에게 번영하는 국가의 강력한 민족이 되고 싶다면 아프리카 흑인의 발자취를 따르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그 발언 뒤에 있는 계산을 정말로 멈추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충격적이네요. 왜 그 특정한 비교를 했을까요? 이 틀 안에서의 전략적 또는 심리적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즉 서구 내에서도 심각한 소외를 겪고 있는 집단을 지목하여 한국을 기존의 인종 계층 내에 위치시키려는 매우 의도적인 상징적 행위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료에서 열등감의 낙인을 제거하는 행위라고 부르는 것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을 흑인과 대조함으로써 그는 한국인에게 더 높은 위치를 주장하려고 했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것은 식민지화된 낙인을 전 세계 인종계층에서 더 낮게 인식되는 다른 집단으로 전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서구에 암묵적으로 보세요. 우리는 그런 하위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들 문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랭겐싱이 그것을 공식화했을 때와 새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자료들은 그 뿌리가 더 깊다고 보여줍니다. 19세기 후반에도 이미 한국신문인 독립신문 같은 곳에서 세계를 다양한 인종으로 분류하고 그들을 계몽 수준에 따라 순위를 매기는 기사를 게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다윈주의가 이미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인종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생각, 서구 우생학의 핵심 원칙이 이미 내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의 후일 국가 이념은 더 극단적일지 모르지만 비옥한 토양 위에 세워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정치적 자유뿐만 아니라 서구의 기준에 맞춰 정의된 생물학적이고 도덕적인 순수성이 국가의 위대함에 필요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이것이 그가 이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국가를 어떻게 건설했는지로 직접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고 그의 지도 철학은 단순히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일민주의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포함했나요? 맞아요. 일민주의는 강력한 것이었어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 강력한 흐름을 융합했죠. 한편으로는 열렬한 미국식 반공주의가 있었는데 이는 미국의 지원을 받는데 필수적이었어요. 그렇다면 생존 필수적이야. 물론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배타적이고 내향적인 민족주의와 결합되었습니다. 한출처에서는 그것을 준파시스트라고까지 부릅니다. 핵심 요구는 완전한 순응이었습니다. 그 구호는 문자 그대로 하나의 혈통, 하나의 운명, 하나의 이념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승만이 순혈, 즉 공유된 민족성이나 순수 혈통의 개념을 단순한 문화적 개념에서 거의 생물학적이고 거의 종교적인 것으로 격상시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가의 필수적인 기반이 되었습니다. 세계브르데이 액션적의 우생학 사상을 반영했으며 국가의 건강이 인종적 순수성에 달려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Gesture 이게스리도 웨츠커 수기르 히로시노 트레이 뮤순수생요 복귀하는 위치엑서리도 그 이 순수성을 감시한다면 불가피하게 불순의 범주를 만들게 됩니다. 이 국가가 승인한 정화의 주요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압도적으로 대상은 혼혈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혼혈이라는 뜻의 혼혈이라고 불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는 주로 한국 여성과 미군 사이에서 태어난 아메라시안 아이들을 의미했으며 특히 한국 전쟁 중과 이후에 그러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심각한 위협으로 여겨졌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승만의 전체 프로젝트에서 핵심 모순을 구현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한국은 서구와 깊이 얽혀 있었습니다. 미국은 원조, 군사보호, 이승만이 존경했던 현대화 모델을 제공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이러한 아이들은 그 얽힘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이승만의 민족주의가 의존하던 민족 순수성의 환상을 근본적으로 위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혈통이 단일하지 않다는, 즉 국가의 현실이 이미 혼합되어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출처에 기록된 정부의 대응은 솔직히 끔찍합니다. 단순한 방치가 아니었죠. 그렇죠. 그것은 정책이었습니다. 그것은 소름 끼치도록 의도적이었다. 자료에서 가장 충격적인 발견 중 하나는 이승만 정부가 이 아이들을 나라가 제거해야 할 쓰레기로 보았다는 진술이다. 쓰레기! 그것은 처리하기조차 힘든 일이지만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책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아이들은 종종 시민권을 거부당하고 기본적인 사회적 지원을 거부당했습니다. 그들은 사실상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무국적자, 비인간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실제로 이것을 제거하는 것을 어떻게 실행했습니까? 핵심 이념을 약화시키는 국내 문제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이를 위해 기관을 설립했습니다. 1954년에 정부는 아동 배치 서비스를 설립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고아들에게 가정을 찾아주는 인도주의적인 모습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출처에 따르면 현실은 이 서비스가 대규모 해외 입양을 위한 주요 기반 시설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불순하다고 여겨진 아이들을 수출하는 기제로 그들을 혼합의 근원인 서구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제 입양이 민족 청소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소식통들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국가 혈통의 문자 그대로의 정화라고요. 이 작전은 결국 수십 년에 걸쳐 수십만 명의 한국 아이들이 국제적으로 입양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한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아이들을 입양 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것은 반드시 비극으로 여겨지지 않았고 생물학적 오염원을 제거하여 국가의 활력을 보존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서구의 우생학에서 차용한 원칙을 국가 프로젝트에 적용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자선에 가면 뒤에 숨겨진 정확히 인도주의로 위장된 대규모 정화 프로젝트. 그 규모와 제도화는 이것이 단순한 주변적 믿음이 아니었음을 정말로 강조합니다. 그것은 국가 건설 과정 자체에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승만은 순수성이라는 이념적 기초를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박정희가 61년에 쿠데타로 권력을 잡습니다. 그는 이 순수성 신화를 버렸나요? 아니면 그것을 적응시켰나요? 그는 확실히 그것을 적응시켰습니다. 박은 순혈주의, 동질성에 대한 핵심적인 헌신을 물려받았지만 그것에 새로운 변화를 주었습니다. 이승만의 접근 방식은 일종의 준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어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정희의 접근 방식은 훨씬 더 실용적이고 급속한 경제 발전에 더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유명한 한강의 기적. 맞아요. 마존아이언 초액 현대화를 단순한 경제의 목표, 즉 나라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인종 생존의 문제로도 제시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강력한 산업 성장과 국가부를 통해서만 한국이 식민지 예속으로 다시 빠지거나 공산주의에 삼켜지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제적 성공은 인종적 활력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실패는 한국 민족 자체가 어딘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은 인종적으로도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이었습니다. 네, 한국이 순수하고 규율이 있으며 그의 지도 아래 통합된다면 경제적으로 성공할 것입니다. 그 성공은 민족을 입증할 것입니다. 이것은 출처에서 기술 관료적 순수성 신화로의 전환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것이 어떻게 전개되었나요? 신화가 된 것은 한국의 놀라운 경제붐, 그 속도가 전례가 없었던 것이 이 단일하고 통일된 매우 규율 있는 민족 집단이 함께 노력한 직접적인 결과라는 것이었습니다. 대기업, 즉 재벌의 효율성은 거의 이 순수 혈통에서 비롯된 내재된 강점과 도덕적 우월성의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능은 더 이상 단순히 정치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이고 인종적인 것이 모두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물론입니다. 경제적 성과는 인종적 일치의 성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국내 소비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서방, 미국, 국제시장, 일본과 같은 전식민지 국가들에게 자신을 증명할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서구 국가가 서구의 생산성을 맞출 수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암묵적인 주장은 그들이 이 엄격한 내부 규율, 도덕적이고 인종적인 순수성을 유지한다면 그것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전체 경제 기계는 세계 무대에서 인종적 가치의 증명을 위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서구의 문명화되고 규율 있는 모습으로 보이려는 이 압박이 공장과 정부 정책을 넘어 개인 생활까지 확장되었나요? 예를 들어 미학으로. 물론이죠. 자료들은 서구 인종 이상을 내면화하는 오랜 역사에서 시작하여 이승만과 박정희 시기에 확고해진 것이 현대 한국의 미의 기준으로 이어진다고 매우 직접적으로 설명합니다. K-뷰티 같은 것 말인가요? 네, 간접적으로 그렇습니다. 진보와 문명에 대한 깊이 자리 잡은 열망이 백인성과 동일시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에 대한 이상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피부 미바액에 대한 강조를 생각해 보세요. 창백함은 단지 계급, 야외에서 일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문명, 현대성, 원시적 어둠과의 거리와 연관되었습니다. 그리고 성형수술, 쌍꺼풀 수술 같은 것들. 그것은 출처에서 제기하는 또 다른 중요한 예입니다. 더 서구적이거나 덜 아시아적으로 인식되는 특징을 만들기 위한 절차가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단순히 허영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명화된 이상을 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외모 자체가 현대성을 성취하고 인종적 사다리를 올라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공연이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의 글로벌 K-뷰티 현상은 서구에서 설정한 미적 기준을 충족하려는 깊이 내재된 욕망에서 일부 뿌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바로 그 주장입니다. 맞아요. 그것은 복잡한 유산입니다. 한국은 놀라운 물질적 성공을 이루어 트렌드세터가 되었지만 그 성공의 일부는 처음에 한국인을 열등하다고 표시했던 인종적 비교에 여전히 묶여있는 기반 위에 세워졌습니다. 산토의 비니도바스겐 마ям드 구시트를 소탈했만 주니집을 완전히 해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순혈 신화는 발전에 필요한 규율을 부추겼지만 그것은 글쎄요. 아마도 더 진정성이 있거나 내적으로 생성된 자아감에 상당한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현재, 즉 유산으로 이끕니다. 이승만과 박정희는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강국입니다. 그러나 이 이데올로기, 즉 산혈을 국가의 초석으로 믿는 것은 그냥 사라지지 않죠. 그렇지 않나요? 자료에 따르면 그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울려 퍼진다고 합니다. 그것은 확실히 반향을 일으키고 있으며 그 비용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역사적 분석을 넘어 이 나라의 지속적인 도덕적, 사회적 구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일부 자료에서는 그로 인한 영적 왜곡, 일종의 인간 영혼의 억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제 정신적 효능 말하겠어. 그건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 선호로 대선 사회노랑의 시프트는 문명이나 백인성에 차용된 이상에 대한 수능에 기반하여 인간의 가치를 너무 좁게 정의할 때 사람들을 일종의 가짜 인본주의로 몰아넣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성공을 이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신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내부 나침반이 여전히 이러한 외부의 인종화된 범주에 기반하고 있다면 이 순수성의 허구를 유지하기 위해 공감이나 양심을 억눌러야 한다면 결국 물질적으로는 자유로울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그 오래된 인종 논리에 얽매인 공허한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엠브리즘디 Erfolg entschwenden 것이 하행 중인 사회적 계층 구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단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색조 차별의 지속성을 보세요. 더 밝은 피부는 여전히 더 나은 사회적, 경제적 기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문명과 순수성의 옛 개념에 연결된 눈에 보이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민과 어떻게 연관되나요? 한국은 이제 과거보다 훨씬 더 다양해졌습니다. 글쎄 그곳에서 위계적인 다문화 질서를 매우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순수성 신화는 뚜렷한 계층을 만듭니다. 서양 이민자들, 특히 백인 전문가나 영어 교사들은 종종 특권을 가진 공간을 차지합니다. 그들은 때때로 명망이 있는 외국인으로 대우받으며 암묵적으로 백인의 원래 기준을 대표하기 때문에 가치 있게 여겨집니다. 다른 그룹들은 덜 명망이 있는 배경을 가진 이민자들,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 노동자들이나 시골 지역 한국 남성과 결혼한 여성들은 종종 심각한 차별에 직면합니다. 그들은 관료적 장애물, 사회적 편견, 때로는 노골적인 적대감을 겪습니다. 이승만이 오르려 했던 옛 인종 계층은 여전히 암묵적으로 존재하며 신입 이민자들을 그 원래의 백인 이상에 얼마나 가까운지에 따라 순위를 매깁니다. 그리고 혼혈인, 원래 목표였던 혼혈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은 나아졌습니까? 복잡합니다. 확실히 인식이 더 높아졌고 다문화 가정도 많아졌지만 혼혈 정체성에 대한 깊이 뿌리 박힌 국가적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런 가정의 아이들은 여전히 학교에서 괴롭힘과 차별을 당하고 그들의 존재 자체가 민족적 동질성이라는 핵심 신화를 도전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소속되지 못한다는 느낌을 보고합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국가는 이제 인구학적 필요성 때문에 다문화주의를 장려합니다. 그들은 이민자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출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순수성을 기반으로 한 근본적인 사회구조는 차이를 진정으로 동등하게 받아들이는 능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 전체 이데올로기의 가장 극적이고 어쩌면 자기 파괴적인 결과일 수 있는 인구 위기로 이어집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출처들은 이것을 산혈에 대한 집착과 직접적으로 연결합니다. 그 연결은 어떻게 작동합니까? 이것은 궁극적인 비극적 아이러니입니다. 국가의 활력에 대한 우생학적 불안에서 비롯된 순혈 보존에 대한 이 강한 집착이 역설적으로 사회가 스스로를 재생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출처들은 단순히 교육비가 비싸다는 경제적 이유만을 들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지만 그들은 더 깊은 문제, 즉 사회적 불임으로 나타나는 정체성 위기를 지적합니다. 사회적 불임, 그게 무슨 뜻인가요? 그것은 사회가 너무 경직되고 수능과 불가능한 순수성의 이상을 유지하는 데 집착하여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본질적으로 그 안에서 번식을 거부하는 구조적 상태를 말합니다. 가족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올바른 배경에 올바른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는 한국의 엄청난 압박을 생각해 보세요. 이는 암묵적으로 이 순수성의 이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극도로 경쟁적인 능력주의에서 성공하지 못하거나 좁은 미적 또는 사회적 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받을 수 있는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불안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고도로 압박적이고 획일적인 시스템에 아이를 데려오는 것에 사회적, 심리적, 재정적 비용이 너무 높아집니다. 맞아요. 순수함과 성공의 환상을 유지하려는 압박이 너무 강해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아예 포기하고 있습니다. 동질성을 보호하려는 욕망이 결국 보존하려던 인구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마치 시스템이 스스로를 소비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네요. 국가의 힘의 원동력으로 의도된 순혈 신화는 한 소스가 생생하게 표현하듯이 국가의 목을 조이는 인구학적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재건된 기초는 이제 인구 압박으로 인해 무너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순수성을 너무나도 집요하게 강요하여 결국 자신의 쇠퇴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청취자 여러분께 종합해 드리자면 이 심층 분석은 중요한 것을 드러냅니다. 한국의 놀라운 현대적 여정은 현실이며 그 성공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정체성은 단순한 토착적 승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COSG에선 카레판 발성어로 20세기 서기의 컷나무적 인종적 사상의 흔적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국가 권력과 사회적 배제를 통해 수십 년 동안 유지되었습니다. 여기서 강조된 비극은 국가가 독립과 놀라운 번영을 이뤘지만 처음에 극복하려 했던 바로 그 인종적 위계에 부분적으로 묶여 있었다는 점입니다.
강하고 선량한 스크즈로 보이려는 그 굴열맹은 겨울여 한국인의 자존감을 비교에 뿌리내리게 했고 종종 열등하다고 여겨지는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은 한국이 현재 직면한 도전이 단순히 경제를 개선하거나 출산율을 높이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들은 긴급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정신적 또는 도덕적 도전입니다. 이 분석이 제안하는 앞으로의 길은 오랫동안 한국 애국심의 가면을 썼던 서구 우생학의 유령으로부터 인간성을 의식적으로 되찾는 것을 포함합니다. 현대 한국인의 자아는 항상 식민지의 고통에서 비롯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구의 야망과 엄청난 규율의 노력에서 빌려온 혼합체였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제 진정으로 번영하기 위해서는 그 오래된 동질성의 초석을 해체하고 이미 살고 있는 다문화, 다인종의 현실을 완전히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Dieser Tanzcanon 역시나 우리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도발적인 질문을 남깁니다. 이 질문은 한국을 넘어 식민주의와 서구의 영향을 받은 많은 나라에 울려 퍼집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순수성의 신화, 특히 차용된 인종 이데올로기에 기반을 둔 사회가 실제로 점점 더 혼합되고 있는 세계에서 도덕적, 인구학적으로 진정으로 지속될 수 있을까요? 결국 스토니악선의 근한 역할을 넘었습니다. 그것은 에너지, 진동, 그리고 기억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되는 것을 결정합니다. 이것이 문화와 역사, 그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인류의 문화와 역사의 여정을 추적하면서 함께하세요. 그때까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되돌아보세요. 인류의 문화는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